좋아요와 구독은 리턴극장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은 마치 거대한 수위를 두른 듯 온통 하얗게 질려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설은 골목의 더러운 쓰레기와 균열들을 덮어버렸지만 그가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까지 덮어주지는 못했다. 그는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2층짜리 낡은 붉은 벽돌집.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마련했고 이제는 그가 물려받은 유산이었다. 남들은 그를 보며 건물주라고 불렀다. 야, 너는 서울 바닥에 집 2채나 가진 건물주가 뭐가 걱정이냐? 술은 당연히 네가 사야지. 우리 월세 내기도 벅차다. 친구들의 비아냥 섞인 부러움은 그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겉보기엔 번듯해 보일지 모르지만 현실은 낭만과 거리가 멀었다. 그는 쓴 입맛을 다시며 방금 전 통화했던 은행상담원의 건조한 목소리를 떠올렸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재 신용등급과 기대출 과다로 인해 추가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습니다. 이번 달 내로 이자 미납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매 절차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뜬 통장 잔고는 선명한 붉은색 마이너스였다. 부모님이 남긴 것은 건물뿐만이 아니었다. 그 건물에 덕지덕지 붙은 담보대출과 매달 꼬박꼬박 피를 빨듯 빠져나가는 이자, 그리고 30년이 넘어 수리할 곳 투성인 배수관들. 그것이 그가 받은 진짜 유산이었다. 거실로 나오자 아내가 식탁 앉아 굳은 표정으로 가계부 영수증을 정리하고 있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그를 재촉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여보, 학원비가 또 올랐어. 이번 달 관리비도 아직 못 냈는데 당신 융통할 데 없어? 친구한테라도 부탁해보면 안 돼? 알아보고 있어. 나도 숨막혀 죽겠으니까 닥달하지 마. 내가 놀고 있어. 그는 괜히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큰 골칫덩어리는 지하방이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토굴 같은 지하 원룸. 6개월째 공실인 그곳은 그에게 썩은 이빨 같은 존재였다. 여름 장마철의 역류한 하수구 냄새와 벽지에 핀 검은 곰팡이 때문에 방을 보러 온 세입자들은 코를 막으며 도망치기 바빴다. 지하방만 나가면 보증금 받아서 급한 이자는 막는데.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얼거렸지만 이 폭설 내리는 날 누가 이 음습한 방을 보러 오겠는가. 그는 체념하듯 거실 불을 끄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정막을 찍고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오후 4시였지만 폭설 때문에 밖은 이미 한밤중처럼 어두웠다. 그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 거대한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택배 기사라기엔 짐이 없었고 손님이라기엔 너무나 낯선 모습이었다. 문을 열자 칼날 같은 찬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젖은 장발, 곳곳이 해지고 낡은 가죽 점퍼. 남자는 몸에 쌓인 눈을 투박한 손길로 털어냈다. 180이 넘는 큰 덩치와 짐승처럼 매서운 눈빛은 보는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문고리를 꽉 쥐며 뒷걸음질 칠 준비를 했다. 그런데 남자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을 때 그 긴장감은 묘하게 어긋났다. 미안하오. 눈을 많이 맞아서 꼴이 이렇소. 여기 대문에 붙은 종이 보고 왔는데 지하방 아직 비었소? 말투는 투박한 조선 조각양이었지만 예의가 깍듯했다. 남자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고개를 깊이 숙여 정중히 인사했다. 네. 비어있긴 한데 상태가 안 좋아요. 오랫동안 비워둬서 난방도 가끔 말썽이고 곰팡이 냄새도 심하고. 그래도 보시겠어요? 보통의 세입자라면 인상을 찌푸리며 발길을 돌릴 설명이었다.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덤덤하게 사람 좋은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소. 밖에서 오래 일해서 몸 쓰는 건 익숙하오. 곰팡이야 닦으면 되는 거고 허리랑 무릎이 안 좋아서 지하가 편하오. 그저 조용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오. 남자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하지만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신발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이거면 보증금은 될 거요. 월세도 절대 안 밀리고 낼 수 있어. 나는 규칙 지키는 거 좋아하오. 술 마시고 떠들거나 남한테 피해주는 짓 절대 안 하니 걱정 마오. 그럼 계약하시죠. 짐은 그게 다입니까? 그렇게 그 낯선 남자는 지하의 주인이 되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남자가 이사 온 날, 짐은 낡은 군용 배낭 2개와 무거워 보이는 공구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이삿짐 센터도 부르지 않고 그는 묵묵히 혼자서 지하 계단을 내려가 녹슨 철문을 닫았다. 처음 며칠간은 평화로웠다. 남자는 본인을 장씨라고 소개하였다. 장씨는 약속대로 쥐 죽은 듯 조용했다. 가끔 마주칠 때면 장씨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집 앞 눈을 쓸고 있었다. 자기 집 앞뿐만 아니라 1층 입구와 골목길목까지 꼼꼼하게 치워놓곤 했다. 그는 그 모습을 보며 좋은 사람을 들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균열들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불편함에서 시작되어 점차 기분 나쁜 공포로 번져갔다. 첫 번째 징조는 소리였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었다. 그는 목이 말랐겠다가 거실 바닥, 즉 지하의 천장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규칙적이고 집요한 금속 가는 소리였다. 마치 정육점에서 칼을 갈거나 무언가 단단한 것을 톱으로 써는 듯한 소리. 어떤 날은 무언가 둔탁한 것을 내리쳐 부수거나 뼈를 으스러뜨리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섞여 들렸다. 그 소리는 신경을 긁는 듯 날카로워 부부는 점점 잠을 설치게 되었다. 여보, 밑에 아저씨 밤마다 도대체 뭐 하는 걸까? 소리가 너무 섬뜩해. 꼭 무슨 짐승 잡는 소리 같아.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 공사판 일단이니까 연장 손질하나 보지.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월세 꼬박꼬박 내고 조용하잖아. 겉보기엔 좀 험악해도 좋은 사람이야. 그는 아내를 타박하며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도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 날카로운 소리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상상력은 공포를 먹고 자라나 밤마다 그 소리의 정체를 끔찍한 방향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두 번째 징조는 냄새와 흔적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남자가 사는 지하현 관문 앞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의 뼈와 붉은 기름이 엉겨붙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있었다. 코를 찌르는 강렬한 향신료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했다. 그 내용물이 주는 시각적 충격은 끔찍했다. 뼈에 붙은 붉은 살점들이 묘하게 사람의 손가락 마디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는 헛구역질을 겨우 참아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의 시선이었다. 주말 오후 그는 딸아이와 함께 집 앞마당에 나와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지하 계단 쪽 반쯤 열린 창문 틈으로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남자의 두 눈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뚫어지라 딸아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가 지하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딸아이와 눈이 마주치자 남자는 멈칫했다. 무언가 말을 건네려 손을 뻗었다가 자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보고는 쑥스러운 듯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따님이 참 예쁘오. 볼이 빨간 게 아주 건강해 보이고. 그 목소리는 낮고 탁했다. 분명 칭찬이었지만 그에게는 굶주린 포식자가 연약한 먹잇감을 감상하는 듯한 소름 끼치는 느낌으로 다가왔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날이 춥네요. 들어가세요. 그는 황급히 딸을 등 뒤로 숨기며 뒷걸음질 쳤다.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씁쓸한 표정으로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그는 딸에게 신신당부했다. 절대로 지하 아저씨랑 말 섞지 마. 근처에도 가지 말고. 남자에 대한 호감은 이미 바닥나 있었고 그 자리는 막연한 혐오와 공포가 채우기 시작했다. 사실 지에 사는 남자 장씨는 그의 상상처럼 밤마다 살인을 계획하는 악귀는 아니었다. 그는 단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늙고 지친 이방인일 뿐이었다. 장씨는 10년 전 한국에서 끔찍한 사고를 저질러섰다. 젊고 잘생긴 외모를 이용해 여자들을 홀려 돈을 뜯어냈고 결국엔 한 여자의 목숨까지 앗아가고 말았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그는 중국으로 도망쳤지만 그곳에서의 삶도 지옥이긴 마찬가지였다. 공안의 눈을 피해 밑바닥을 전전하다 보니 한때 빛나던 외모는 망가지고 몸도 마음도 늙어버렸다. 장씨가 다시 목숨을 걸고 한국에 미립국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죽어라 막노동을 해서 돈을 모아 중국 깊은 시골로 숨어들기 위해서였다. 병든 노모의 수술비를 마련하고 자신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늙어 죽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장 씨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했다. 장 씨를 아는 동료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짱씨? 그 양반 진짜 성실해. 돈 생기면 10원 한 장 안 쓰고 전부 어디로 한가 붙이더라고. 새벽마다 들리던 쇠 긁는 소리는 살인도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공사판에서 버려진 녹슨 흙송과 미장칼을 주워와 숫돌에 갈아 재사용하려는 몸부림이었다. 둔탁한 소리는 작업복에부터 얼어버린 시멘트 덩어리를 망치로 깨는 소리였다. 문 앞의 뼈다귀는 노모에게 보낼 보양식 육수를 끓이고 남은 재료였다. 아이를 쳐다본 것은 고향에 두고 온 다시는 볼 수 없는 조카가 사무치게 생각나서였다. 하지만 장 씨에게는 절대 버리지 못한 단 하나의 습관이 있었다. 그것은 지하방 구석, 곰팡이 핀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낡은 철제 상자였다. 그 안에는 10년 전 그가 저지른 죄악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장 씨에게 그 상자는 단순한 전리품이 아니었다. 자신이 무언가 힘을 가졌던 시절, 비록 끔찍했지만 찬란했던 과거에 대한 비뚤어진 향수이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는 상자를 열어 그 물건들을 만지작거렸다. 다시 살인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그 추억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가족에게 그는 그저 정체를 알 수 없는 밤마다 쇠를 갈아대는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다. 오해는 침묵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다. 폭설이 잠시 잦아든 어느 날 밤이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캔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다. 심야에 방영되는 미제 사건 추적 다큐멘터리였다. 화면 속 진행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10년 전 발생한 연쇄 사기 및 살인 사건을 설명하고 있었다. 당시 용의자는 수려한 외모의 조선족 남성으로 주로 혼자 사는 여성들에게 접근해 돈을 갈취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주했습니다. 화면에 몽타주와 함께 용의자의 10년 전 사진이 크게 떴다. 그는 맥주캔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멈칫했다. 사진 속 남자는 젊고 날카로웠다. 하지만 그 눈매, 웃을 때 살짝 비대칭으로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른쪽 귀 밑에 있는 작은 흉터. 그는 리모컨을 들어 화면을 정지시켰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입주계약 당시 혹시나 해서 몰래 찍어두었던 지하세 입자의 얼굴 사진을 확대했다. 세월의 풍파로 주름이 늘고 머리가 길어졌지만 골격과 귀 밑의 흉터 위치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히 일치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발밑에 얇은 바닥 하나를 사이에 둔 그곳에 대한민국 경찰이 10년째 쫓고 있는 살인마가 살고 있었다. 최근 제보에 따르면 그가 다시 국내로 잠입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비슷한 사람을 목격하시면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 순간 아래층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이어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쇠를 가는 소리. 오늘따라 그 소리는 더욱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들렸다. 마치 사냥을 나가기 전 무기를 손질하는 살인마의 의식처럼 그의 공포는 극에 달해 자신이 쥐고 있는 캔 맥주가 찌그러질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벌벌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잠금 화면을 풀고 경찰에 전화를 하려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다. 지금 신고하면 저 남자는 당장 잡혀가겠지. 그러면 지하는 또 공실이 되고 다음 달 이자는 경매라도 들어가면 우리 가족은 어디로 나가야 하지? 가만히 두면 우리한테 굳이 해코지하진 않을지도 몰라. 지금까지도 그냥 조용히 살았잖아. 그래, 괜히 건드려서 일을 키우지 말자. 그냥 모른 척하고 서로 선만 안 넘으면 우리도 저 인간도 별일 없이 끝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는 화면을 꺼버렸다. 어둠 속에 다시 불이 꺼진 스마트폰은 마치 눈을 감아버린 증인처럼 그의 손안에서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살을 파고드는 듯한 쇳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살인마에 대한 공포보다도 지하방이 다시 비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먼저 굴복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 채 눈을 질끈 감았다. 며칠 뒤 기록적인 한파가 닥친 날이었다.
어디선가 굉음이 들리더니 집안의 수도가 끊겼다. 오래된 빌라의 고질병인 배수관 동파였다. 그는 급히 설비업자를 불렀지만 폭설 때문에 당장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절망적인 대답만 돌아왔다. 이대로 두면 큰일이었다. 층간배관이 막히면 물이 역류해 지하는 물론 1층까지 침수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당장 배관을 확인해야 했다. 문제는 지하 보일러실, 즉 장 씨의 방과 이어진 장소라는 점이었다. 평소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피했겠지만 지금은 집 전체가 위험했다. 그리고 마침 장 씨가 그날 새벽부터 작업장에 나가 있었다. 돈벌이로 공사 현장을 다닌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지금 시간이면 분명 집이 비어 있을 거라 확신했다. 그는 호신용으로 묵직한 몽키 스패너 하나를 챙기고 떨리는 손으로 지하 계단을 내려갔다.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지하방. 훅 끼쳐오는 곰팡이 냄새와 냉기. 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썰렁했지만 의외로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보일러실 쪽으로 향하려다가 우연히 벽장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틈으로 둔탁한 금속성 빛이 번뜩였다. 홀린 듯 다가가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지옥이 들어있었다. 여러 명의 여자의 주민등록증들, 붉은 얼룩이 묻은 낡은 스카프, 처리 완료라고 적힌 끔찍한 메모들, 그리고 녹음기가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여자의 비명소리가 흘러나왔다. 제발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조용히 해. 금방 끝나.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단순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는 살인마와 한 집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살인마는 지금도 자신의 전리품을 보며 살인을 추억하고 있었다. 도망쳐야 했다. 당장 가족을 데리고 나가야 했다. 그때 열려있던 현관문 쪽에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주인 양반? 장씨였다. 오늘따라 일이 일찍 끝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가지 않았던 것인지 장씨의 손에는 검은 봉지에 소주 2병이 담겨져 들려 있었고 눈은 그의 손에 들린 상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장씨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평소에 덤덤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자신의 가장 깊은 치부를 들킨 분노와 당혹감이 교차했다. 남의 물건에 왜 손을 대시오? 아니 수도가 터져서 보일러 좀 보려고. 보일러실은 저쪽이잖소. 너 죽고 싶니? 왜 내 물건을 함부로 뒤지니? 어? 장씨가 한 발자국 다가왔고 장씨 손이 주머니 속으로 향했다. 남자의 눈에는 장씨가 칼을 꺼내려는 것처럼 보였다. 공포는 인간을 가장 단순하고 잔인하게 만든다. 생존 본능이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스패너를 허공에 휘두르며 악을 썼다. 오지마! 오지 말라고! 이 살인마 새끼! 그 틈을 타 그는 증거품인 상자를 한 손에 들고 현관이 아닌 방 안쪽 보일러실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현관은 장씨가 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 천장에서 우지끈하는 굉음이 들렸다.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던 배수관이 완전히 파열되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물줄기는 하필이면 벽면에 노출된 낡은 전등 스위치 박스를 직격했다. 불꽃이 튀며 지하방 전체의 전등이 미친 듯이 깜빡거렸다. 물은 순식간에 바닥을 적시고 낡아서 피복이 벗겨진 바닥 난방 배선 쪽으로 흘러갔다. 좁은 지하방은 물과 전기가 뒤엉킨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혼란 속에서 장씨가 물을 튀기며 달려들었다. 내놓으시오! 그 상자 빨리 내놓으라고! 장씨는 남자를 해치려는 게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과거 가당인 상자를 회수하려는 필사적인 몸짓이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남자에게는 악귀의 습격으로만 보였다. 그거 없으면 나라는 놈 진짜 아무것도 아니오. 제발! 장씨의 절규는 기묘했다. 살인마의 위협이라기엔 너무나 처절하고 슬펐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곱씹을 여유가 없었다. 엉겨붙은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바닥이 물 때문에 미끄러웠고 장씨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장씨의 등이 물이 고인 바닥에 닿았고
손이 본능적으로 바닥을 짚었다. 하필 그곳은 피복이 벗겨진 전선이 물에 잠겨 있던 곳이었다. 푸른 스파크가 뱀처럼 장씨의 몸을 휘감았다. 장씨는 비명을 크게 질렀다. 이내 몸이 활처럼 꺾이며 격렬하게 경련했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그 틈을 타 밖으로 뛰쳐나왔다. 지하형 관문을 닫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깥 고리를 걸어 잠갔다. 방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문을 때렸다. 문 열어주시오. 이러다 나 죽겠소. 제발 주인 양반. 안 돼. 당신 나오면 우리 다 죽어. 넌 살인마잖아. 그때는 내가 사람이 아니었소.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사람인데 살려주시오, 주인 양반. 어머니. 문이 두드림이 점점 약해졌다. 장씨의 마지막 호소는 거세지는 물소리와 튀는 전기 스파크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결국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그는 차가운 철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귀를 막았다. 바깥에는 여전히 하염없이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죄악과 비극을 하얗게 덮어버리려는 듯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가득 메웠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고 장씨의 시신은 검은 가방에 실려 나왔다. 경찰 조사는 싱겁게 끝났다. 배수 간파열로 인한 누전사고, 사망자의 신원이 10년 전 지명 수배자임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천벌을 받은 살인마의 최후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는 단순 사고의 목격자로 처리되었다. 며칠 뒤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가 남자를 찾아와 추가 수사 결과를 씁쓸하게 알려주었다. 선생님, 그 방에서 나온 새 긁는 소리요. 살인 도구가 아니라 공사장에서 주워온 녹슨 미장크를 숫돌에 가는 소리였답니다. 돈 아낀다고 폐공구 주워다가 손질해서 썼다네요. 그리고 그 냄새난 뼈다귀들은 중국에 계신 아픈 노모한테 보낼 약지육수 내던 거고요.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씨는 정말로 돈만 집요하게 모으고 있었다. 최근 범행 흔적은 전혀 없었고 통장에 모인 돈은 전부 다음 달 노모의 수술비로 송금될 예정이었다. 벽장 속 상자는 프로파일러가 말하기를 사회적으로 고립된 범죄자가 자신의 유일한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버리지 못한 끔찍한 애착인형 같은 것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눈이 녹았다. 그는 지하방 입구를 시멘트로 완전히 막아버렸다. 다시는 누구도 그곳에 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그는 샤워를 할 때마다 물소리 사이로 쇠 긁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밤마다 막아버린 지하 환기구 틈에서 그 독특한 향신료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아 잠을 설쳤다. 죄책감은 망령이 되어 그를 괴롭혔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무심하게 물었다. 아빠, 그 눈 띄워주던 아저씨는 어디 갔어? 아저씨가 아빠 몰래 나 먹으라고 사탕 자주 줬었는데 진짜 착한 아저씨였는데. 그는 대답하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았다. 자신이 막아버린 그 벽 너머에 영원히 갇혀버린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느 봄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창밖을 보았다.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 이제는 시멘트 벽으로 막힌 그곳에 늦은 봄눈이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남자가 밤마다 갈던 녹슨 미장 칼조각 하나가 떨어져 뒹굴고 있었다.